마지막 수출 교육을 담당하게 된 강민주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4시 40분부터 그리고 5시 반까지 수출 교육을 2시간 동안 진행을 할 거고요. 네, 여기 이제 그 얼굴이 좀 익숙하신 분들도 계신데 새로 보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혹시 수출 지금 업무를 하고 계신 분에 대한 조사 좀. 수출 업무를 실제로 하고 계신 분들. 한 번도 수출 업무를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일단 적절하게 제가 난이도를 조절을 해서 네, 교육을 진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이제 수출 통관 실무 교육이고요. 실무랑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사례 중심으로 최대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그 수출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부터 알아야 되는데, 수출이다라고 하면 어떤 개념이 떠오르시나요? 물건을 팔아서 혹은 무언가를 팔아서 외화를 버는 행위들을 하면 우리가 흔히들 수출이다라고 판단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두산 네이버 백과에, 네이버 백과가 아니죠. 바꿔서 하겠습니다. 네이버 두산 백과에 이제 어떤 제품을 판매하는, 해외로 판매하는 행위를 수출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우리는 이제 그 수출 통관이다라는 행위들을 하면서 그 무역과 관련된 법에서 규정하는 그런 절차와 그 행위들을 하고 있는데, 크게 관세법과 대무역법에서 그 정의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네, 첫 번째, 관세법이에요. 관세법에서는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수출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대무역법은 좀 많습니다. 네, 관세법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자,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거예요. 물품이다. 네, 물품인데 내국 물품이다. 이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거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먼저 내국 물품이다라는 정의도 관세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국 물품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3가지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 외국 물품이 아닌 것. 그러니까 말장난 같죠. 네. 우리나라에 있는데 외국 물품이 아니에요. 물품에 대한 국적이 굉장히 중요한데, 수출입 행위들을 해보신 분들은 이 내국 물품과 외국 물품에 대해서 관념적으로 좀 이해를 하고 계실 텐데요. 자, 우리나라에서 탄생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있는 내국 물품이죠. 그런데 이 국적이 조금 애매한 물품들이 있어요. 자, 이태리에서 탄생을 했고 우리나라로 들어왔어요. 이런 물품은 내국 물품일까? 에 대한 의문을 당연히 이제 가지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수입 통관을 한 이후에는 내국 물품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두 번째에서 나오는 개념인데, 두 번째에서 개념은 공해예요, 공해. 국내에 있는 남해 바다, 동해 바다가 아니라 공해예요. 공해에서 우리나라 선박에 국적을 꽂고 채집 활동을 합니다. 네. 포획 활동을 해서 채집한 어류, 어패류 이런 것들도 내국 물품이에요. 이 물품들은 국내에 있진 않지만 공해에 있지만 내국 물품으로 봅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수출을 하기도 하고요. 네, 국내로 가져와서 수출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3번째가 아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탄생을 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로 들여와서 수입 통관을 거친 것을 내국 물품으로 보고 있고요. 이 물품들을 외국으로 보내려고 할 때는 자, 수출이라고 하고 수출 통관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런 이제 수출에 대한 개념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정하는 보세 지역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보세 공장이라던가 혹은 보세 판매장이라던가 이런 면세점 이런 데 있는 물품은 외국 물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하게 신고를 하지 않고 국내로 들여오면 안 되고요. 네, 거기서 정하는 대로 정해진 구역 안에서 사용 소비하는 것은 괜찮지만 국내로 들여올 때는 관세를 내야 되고 수입 통관을 해야 되고
네, 이런 행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대외무역법에서 규정하는 수출에 대한 개념인데요. 자, 관세법과 대외무역법은 약간 차이가 있는 게 관세법에서는 지금 물품이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재화예요, 재화. 그런데 대외무역법에서는 이 수출에 대한 정의를 굉장히 광범위하게 잡고 있어요. 자, 어디서 어떤 방법을 쓰든 외화를 획득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수출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 매매 혹은 특별한 계약을 통해서 물품을 국내에 있는 물품을 해외로 반출하고 외화를 획득할 때 수출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내 재산인데 우리 회사의 재산인데 해외에 있어요. 근데 그 물품을 해외로 판매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돈은 한국에서 받잖아요. 물건은 해외에서 해외로 판매를 하는데 그런 경우에도 자, 수출로 포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 물품이에요. 눈에 보이는 유체물, 제품, 재화가 아닌 용역, 무체물이에요. 무체물. 용역을 제공을 하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외화를 획득하는 행위도 자, 대외무역법에서는 수출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조금 더 쉽게 얘기를 하면 관세법에서는 물건을 해외로 수출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 수출은 그냥 하면 안 돼요. 배에 실어서 혹은 비행기에 실어서 내보내는데 그 전에 수출 통관이다라는 절차를 반드시 거치고 나가도록 하고 있는 것이 관세법의 절차 규정들이고요. 그리고 대외무역법은 그것보다 조금 더 확장된 개념으로 규정을 하고 있지만 절차들을 규정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네. 저희가 이제 수출에 대한 부분들을 개념적인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는 관련 법령이에요. 법령인데 우리가 무역의 3대 법이다라고 하면 관세법, 그리고 대외무역법, 그리고 외국환거래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세법은 제가 절차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관세법은 이제 관세법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품목분류에 대한 부분들을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출과 관련해서는 자, 신고를 하고 나가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세관장에게. 관세청장에게 신고를 하고 나가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법은 관세법에서 딱 한 줄 정도로 표현되고 있어요. 구체적인 절차는 저희가 고시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자, 수출 통관 절차와 관련된 상세 규정은 수출 통관 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자, 수출 통관을 해서 수출 신고 필증을 교부를 받았는데 우리 거래처에서 뭔가 수량을 바꾸자, 가격을 바꾸자 해가지고 신고한 내용이랑 조금 달라져야 돼요. 그런 경우에는 수출도 수입과 마찬가지로 정정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정에 대한 상세 규정은 수출입 오류 방지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출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전략물자 관련된 내용들도 있어요. 그래서 전략물자 관련된 것들은 이제 전략물자 수출입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제 절차에 대한 상세한 규정은 고시에서 규정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수출을 처음 해본다. 요 관련된 절차들은 어디서 확인을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가장 첫 번째 요 부분만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면은 업무에 하실 때 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수출통관 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하는 대로 신고인인 저희 이제 관세사를 통해서 신고 요청을 하고 수출 신고 필증이 교부가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수출과 관련된 개념들을 관세법과 대외무역법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아까 대외무역법에 대한 개념이 좀 더 컸죠. 네. 네, 관세법은 절차적인 상세한 부분들을 규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외무역법은 이제 수출입 질서 유지와 관련된 부분들을 좀 더 크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크게 규정을 하고 있다라는 그 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가 이런 그 외국과 교역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뭐 협정이라던가 이런 것들로 굉장히 많이 나라와 나라끼리 약속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법에다가 녹여놓은 게 대외무역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전략물자 관련된 그런 협정, 협약 같은 것도 우리나라도 그 협약에 가입을 하고 그 협약에서 규정하는 절차 그리고 질서들을 유지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다음에 대외무역법에다가 녹여서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수출을 할 때는 요 질서들을 잘 지켜줄 수 있도록 허가를 받으세요. 판정을 받으세요. 하고 규정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외국환 거래법에서는 우리가 물건을 팔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채권 채무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국내에 있는 채권자 그리고 해외에 있는 채무자 즉 외화를 다시 걷어들여야겠죠. 그래서 그런 채권 회수에 대한 부분 자, 채권 회수에 채권 회수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의무를 외국환 거래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판매를 하고 판매를 위해서 국내에서 수출 통관을 하고 있지만 돈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구나 라고 인식을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좀 구체적으로 수출 통관에 대한 실무적인 개념으로 들어갈 겁니다. 가장 첫 번째는요, 자, 신고의 시기예요. 신고의 시기인데, 우리 회사가 물건을 만들기도 하고, 혹은 뭐 해외가 됐든 국내가 됐든 물건들을 사와서 가지고 있다가 팔기도 해요. 네, 근데 국내에 파는 게 아니라 해외로 팔려고 하면 수출이고, 그거에 따라서 수출 신고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이 수출 신고의 시기를 법에서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우스로 좀 할게요. 자, 신고의 시기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수출 통관 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에는 이 신고의 시기 규정을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해당 물품이 장치된 물품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출 신고하여야 한다. 아마 한 5조 정도 될 거고요. 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함축된 의미가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이 규정을 어겨서 뭐 처벌이 되거나 조사를 받거나 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유의해서 들으셔야 되는데, 자, 해당 물품이 장치된 물품 소재지. 자, 물품이 장치됐다라는 거는 물품이 있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제조업이에요. 제조업인데 이번 주에 선적이 되기로 했지만 오늘 뚝딱뚝딱 만들고 있어요. 물품이 없는 상태잖아요. 그때는 신고를 하시면 안 돼요. 원칙적으로. 네. 그리고 물품이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이 완벽하게 구비가 된 상태에서 그 물품이 장치된 물품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에게 신고를 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이 물품 소재지라고 하는 거는요, 관할 구역들을 다 정하고 있어요. 세관에서. 지역별로. 서울 시내에 있으면 서울세관, 부산 시내에 있으면 부산세관,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 자, 왜 그런 것들을 정할까요? 물론, 모두 이제 성실하게 신고를 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물품이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거나, 국내에서 해외로 나갈 때는 세관 관할 하에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물품을 검사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심사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관할들을 두고 있는데 지역별로 묶어서 관할 세관을 정하고 있어요. 즉, 그 지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에 신고를 하여야 되고요. 그 세관 담당자는 물품을 검사하거나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물품이 없는 상태에서 혹은 다른 지역에 있는데 마치 우리 지역에 있는 것처럼 신고를 하면 허위 신고에 해당이 돼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들로 굉장히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고요. 실제로 어떤 세관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이제 조사 의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사실 저희가 이제 좀 찍고 있어서 굉장히 예민하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어느 정도 용인되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 수출이라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긴급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물품이 이동을 한다거나 혹은 다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신고를 하더라도 검사가 났어요.
검사관은 물건이 없잖아요. 네, 없는데 약간 세관하고 얘기를 좀 잘해서 혹은 세관에 어느 정도 좀 빌어서 그래서 수리가 되거나 하는 행위들이 어느 정도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그런 부분들이 용인이 되지가 않고 있어요. 네, 세관의 기조가 이번에 이제 그 관세청장이 바뀌면서 완전히 바뀌었고요. 엄격하게 심사를 하고 있고 범죄 행위들에 대해서는 처벌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대두가 됐고요. 화제가 대두가 됐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전산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자, 신고를 서울세관에서 오늘 오후 3시에 했어요. 전산 세관의 전산에는 3시에 신고가 됐다라고 남아 있겠죠. 그런데 부산항에 반입된 시간이 3시 10분이에요. 말이 안 되죠. 네, 그런 것들을 비교해서 조사를 하려는 움직임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하게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걸 좀 각인을 시켜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 물품 소재지라는 거는 실제로 그 신고하고자 하는 시점에 물품이 장치된 장소를 말을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의 사업장과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우리 공장에 있을 수도 있고, 혹은 공장에 이제 그 스페이스가 안 돼서 창고에 있을 수도 있고 한데, 실제로 그 물품이 소재하는 소재지가 물품 소재지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그 소재지 관할 세관에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배나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나갈 거지만 내륙지에도 그 물품이 있을 수가 있고 세관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고, 수출 신고 의뢰를 하실 때는 반드시 신고하는 시점에 물품 소재지를 확인해서 신고 의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수리가 되기 전에 이동하시면 안 돼요. 원칙적으로. 네. 그리고 그때도 허위 신고에 해당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동을 하시면 안 되고, 세관의 입장에서는 이런 허위 신고죄에 대한 개념으로 접근을 하기도 하는데,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물품 그 소재지가 오류가 발생을 했어요. 근데 오류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신고하고자 하는 세관이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자, 부천에 물품이 있어요. 부천에 물품이 있고 인천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인천으로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물품 부천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부천세관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세관마다 세관 코드가 있고 신고하는 시점에 그 세관 코드가 부여가 돼요. 네, 부여가 되는데 이 세관 코드는 정정이 안 됩니다. 한번 물품 소재지에 신고를 하게 되면 정정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물품이 없거나 이동을 했거나 오류가 있었다라고 하면 신고의 개념에서는 최악의 경우에는 취하를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도 있어요. 신고 취하를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신고 취하의 영향은 검사로 이어집니다. 다음 신고건에서.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유념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 벌칙 규정은 요즘 지금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제가 계속 강조를 하는데, 지금 이 그 물품 소재지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자, 관세법 241조에는 물품 소재지를 정확하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76조에는 허위신고죄라고 해서 물품 소재지를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 허위신고죄에 해당돼서 물품 원가에 또는 그 이제 2천만 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벌금은 형이에요. 형벌.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 회사가 AO 업체다라고 하면 AO가 자격이 박탈될 수가 있고요. 네, 그런 법규 준수도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들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는 자, 조사 의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자, 세관 담당자가 신고를 받았는데 그 물품이 해당 물품 소재지에 없다라는 것을 확인했거나 그런 의심이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조사 의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통해서 그런 허위 신고가 드러나면 이제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실제로 사례도 많기 때문에 좀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부터 너무 무거운 주제로 전달을 드려서 마음이 무거운데, 이 부분은 서로 이제 조심을 하고 확인만 하면 충분히 제대로 신고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리가 이제 수출 신고를 하려고 해요. 그럴 때 수출 신고의 기준이 되는 원칙은 법에서는 이제 적재 단위, shipping request, BL 단위인 적재 단위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외적으로 구매자가, 해외 거래처인 구매자가 우리가 뭐 PO가 2건이 그거를 같이 포장을 좀 해서 보내주세요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수출 신고를 했는데 PO 한 건에 해당하는 수출 신고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당장 물건을 받을 수가 없어요. 좀 나눠서 보내주세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이제 그 예외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신고 2건을 동시에 포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가능하고 이 부분은 신고인 기재란에 수출 신고 몇 번, 몇 카톤 동시 포장이다 라고 기재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분할 적재인 경우에도 이제 화물 시스템에 그 분할해서 적재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그 수출 신고 프로세스를 좀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물건이 만들어졌어요. 물건이 만들어지고 나서 우리가 이제 PO를 받았어요. 거래처에서 PO를 받아서 적재를 해야겠다라고 스케줄이 나오면 인보이스와 패킹 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저희 쪽에 신고 의뢰를 하세요. 그러면 수출 신고가 수리가 되면 수출 신고 필증이 교부가 됩니다. 이 필증을 운송사에 전달을 하면 실제로 선적하고자 할 때, 그 선적하고자 하는 물품을 적화 목록이라고 해서 신고를 해요. 그래서 수출 신고 필증과 적화 목록의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선적 이행으로 뜹니다. 그런 그 프로세스를 통해서 수출이 우리나라에서는 끝이 나요. 선적까지 되면.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신고를 하잖아요. 수출 신고를 하게 되면, 수출 신고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적이 돼야 돼요. 그런 의무가 생깁니다, 수출자는. 그런데 30일 이내에 선적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안 될 수도 있는데, 그거는 1년 이내에서 선적 이행 기간을 연장하실 수가 있어요. 연장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분할을 해서 선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실제로 선적된 화물과 수출 신고 필증이 뭔가 일치해야 선적 이행이 됐다라고 전산에는 뜨는데, 그게 포장 개수와 중량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불일치해서 수출 신고 적재 이행이 안 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수출 담당자는 좀 챙겨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수출 신고 수리된 이후에 수량이나 중량이 변경됐다라고 하면 수출 신고 필증을 정정을 통해서 정확하게 맞춰둘 필요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수출 신고 수리가 완료가 되면 신고서가 교부가 됩니다. 교부가 된 수출 신고 필증을 한번 보시면요. 저희가 맨 처음 정자를 드리면 여기 이제 적재 전이라고 떠요. 적재 전이라고 뜨고요. 갑지라고 뜹니다. 갑지라고 뜨는데, 제가 이제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수출 신고를 할 때 굉장히 많은 물품이 신고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수출 신고 필증이 한 장이 아니라 10장이 되고 20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수출 신고 필증을 교부를 받으시고 나서 전화가 와요, 급하게. 갑지가 있고 을지가 있는데 병지, 정지가 없다. 오류가 아니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런데 이 수출 신고 필증은 첫 번째 장만 갑지고요. 그 다음부터 10장이 되든 20장이 되든 을지로 표기가 됩니다. 을지로 표기가 되고, 이 필증이라는 타이틀에서 중요한 거는 적재 전이냐, 수출 이행이냐예요. 그래서 반드시 적재 전으로 교부된 이 수출 신고 필증은 적재가 완료됐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적재가 완료가 되면 수출 이행을 했기 때문에 수출자의 이제 수출 행위에 대한 부분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검사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수출 검사에 대한 부분이에요. 수출은 기본적으로 검사가 잘 나지는 않아요. 네. 거의 대부분이 우리가 PL이라고 해서 수리 이제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하고 30분 이내에 다 수리가 됩니다. 웬만해서는. 그런데 이게 수출 당시에 반드시 검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거래 구분상 환급과 관련이 되어 있거나 혹은 뭔가 이렇게 수입을 할 때 어떤 약속을 하고 수출을 하는 경우에 그런 약속들을 잘 이행을 했는지 세관에서는 검사를 하고 수출 신고 수리 교부를 수리를 하고 교부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수출 검사에 있어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적재지 검사예요. 우리가 신고할 때 물품은 내륙지에 있다가 적재를 위해서 적재지로 이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검사가 나면 신고가 수리된 후에 적재지에서 검사를 하는 게 원칙이에요. 원칙인데 자, 여기 적재지 검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물품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수출 신고 당시에 물품에 대한 검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경우인데 반송하고자 하는 물품 그리고 위약 반송을 하고자 하는 물품 계약 상의로 위약 반송을 하고자 하는 물품 그리고 재수출, 원상태 이런 물품들은 신고지 세관에서 물품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신고를 할 때 물품 검사가 원칙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런 경우에는 자 그리고 우리가 수출 신고 수리가 완료가 됐어요. 완료가 됐는데도 완료가 됐다라는 검사가 생략이 됐다라는 거죠. 생략이 됐지만 이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대해서도 세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랜덤으로. 네. 그리고 이제 적재지 검사가 제가 기본이다, 원칙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여기서도 좀 실수를 많이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 실수는 허위 신고죄로 또 이어집니다. 네, 이어질 수가 있는데 이 적재지 검사가 나게 되면 자, 우리가 신고를 하게 되면 적재지 검사인지 아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신고를 하자마자 신고인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적재지 검사라고 통지를 받아요. 네, 통지를 받는데 자, 신고 시점에서 적재지 검사로 통지를 받으면 신고인인 관세사가 적재지에서 검사 요청을 해야 돼요. 세관에. 그런데 신고 수리가 다 되고 나서 네, 그때까지는 몰랐다가 아까 적하 목록 제출 말씀드렸죠. 적하 목록을 제출하는 시점에 검사 대상으로 판정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선사에서 혹은 항공사에서 검사 요청을 하셔야 돼요. 네, 이런 이제 검사 주체에 대한 의무자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신고지잖아요. 신고지, 즉 그 신고인이고 관세사다 보니까 관세사가 신고하는 시점에 적재지 검사로 통보받은 경우에 그 업무 처리 절차를 좀 알려드리면 자, 신고인, 자, 수출자죠. 수출자는 신고를 합니다. 자, 관세청 유니패스 전산에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 정보를 가지고 신고를 했어요. 신고를 했는데 적재지 검사 대상이다고 통보를 받았어요. 통보를 받으면 1차적으로는 신고지 세관에 서류를 제출을 해요. 이런 서류로 수출하고자 한다라고 제출을 하고 거기서 수리를 떨어줘요. 신고지 세관에서. 그러면 수출신고 필증이 교부가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출신고 필증 교부가 되면 선적하고 나갈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적재지 검사로 통보를 받으면 반드시 적재지에서 다시 한번 검사를 해야 되는데 자, 수리되는 시점에 적재정 검사가 안내문이 찍혀요. 필증에. 네. 그래서 세관 기재란에 보면 해당 물품은 적재지 검사 대상이다 라고 찍히고요. 그리고 이 물품이 보세구역, 즉 적재하고자 하는 보세구역에 반입이 되면 세관에 전화해서 검사 좀 해주세요 하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세관 담당자가 나와서 실제 물품이 신고된 내용과 동일한지 일치한지 여부를 검사를 한 이후에 검사 완료를 해줘요. 그렇게 되면은 그때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적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근데 검사를 하지 않고 적재를 했어요. 그래서 아까 허위신고죄 말씀드렸죠. 허위신고죄 말씀드렸듯이 자, 검사를 하지 않고 적재를 한 경우에는 그 허위신고죄에 해당돼서 벌금형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단돌이 하자라는 의미에서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는데 적재지 검사 물품은 검사 이행 여부를 유니패스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이 하는 업무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실수들이 있었냐면 그 세관 담당자가 검사를 다 했어요. 검사를 다 하고 이상 없네요. 그냥 나가세요 하고 유선으로 확인을 했어요. 유선으로 확인을 했는데 그 세관 담당자가 검사하고 돌아와서 그걸 전산해서 검사 완료라고 체크를 안 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몇 개월이 지나서 그게 검사를 하지 않고 선적됐다라고 뜬 거죠.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적재지 검사 대상으로 걸렸다. 그리고 검사까지 했다라고 하면 이 유니패스 다 들어가 보셨죠? 네, 유니패스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하시고 통관 정보에서 수출로 들어가서 적재 전 물품 확인 사항 여기에 들어가시면 자, 여기 검사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신고번호, 검사 여부. 그래서 검사 여부가 확인되면 그때 적재를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해요. 네. 자. 이제 수출 거래 형태를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저희가 이제 수출 신고 필증 아까 보셨죠? 근데 갑지가 있어요. 갑지가 있는데 그 갑지에는 내가 이번에 신고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한 공통적인 내용들이 들어가요. 수출자, 해외 거래처, 제조자, 그리고 거래 구분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는데 자, 거래 구분이 거래 형태별 수출이에요. 우리 거래 구분에 따라서 수출 신고하는 방법이나 절차가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어요. 필요한 서류도 세분화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경험상 거래가 굉장히 진화를 많이 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매매 계약을 하고 물건을 팔면 가장 베스트, 가장 심플한 케이스로 끝이 나는데 굉장히 꼬여서 판매를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계약과 관련된 내용들을 한 장짜리 페이퍼에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주요한 거래 형태들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주요한 거래 형태에 대해서 거래 구분으로서 코드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2자리 숫자의 코드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거래 형태별 수출에 해당하는 거고요. 수출의 종류입니다. 이 수출의 종류는 우리가 실무에서는 거래 구분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수출 재원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숫자는 굉장히 지루하게 많습니다. 많은데 수출 담당자라면 자, 신고인은 계약서를 보지 못해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회사의 방침이 우리 회사 말고요. 이제 앉아 계신 분들의 회사의 방침이 그런 계약과 관련된 것들은 굉장히 크리티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외부로 반출이 안 돼요. 그러면 수출 담당자는 보통은 영업 담당자를 통해서 어떤 계약인지 확인을 해요. 어떤 계약인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 수출 종류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네. 하신데 자, 숫자별로 제가 좀 간단하게 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 11에 해당하는 거는 일반 매매 계약으로 수출을 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수출 재원이고요. 우리가 물건을 만들어서 혹은 사서 해외로 판매를 한다라고 하면 11에 해당하는 수출로 신고가 됩니다. 그리고 자, 전자상거래에 의한 수출은 좀 생략을 하고요. 22에 해당하는 부분은 수탁 가공을 해요. 국내에 있는 우리 회사가 해외로부터 원재료를 받아서 가공을 해서 수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생략이 되어 있지만 자, 여기 일반 업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외국인 투자 기업이 수탁 가공을 하는 경우에는 수출 재원이 21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공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공을 하고 그 가공 비용만 받아서 수출하고자 할 때 22에 해당하는 재원이고요. 반대의 케이스, 해외 노동력, 해외 공장들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위탁자가 되는 경우, 원재료를 주고 해외에서 가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재료들을 수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 수출을 하고자 할 때 29에 해당하는 재원이고요. 위탁가공 수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1은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보통 그 BWT라고 많이 해요. 본디드 웨어하우스 트랜잭션? 아마 이렇게 그 약자일 텐데 위탁 판매잖아요. 수출을 하는 당시에 구매자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현지에 가서 누군가에게 부탁을 해서 판매를 할 거예요. 보통 이제 좀 고가의 제품들, 판매 시장을 개척하고자 할 때, 요런 걸 많이, 요 거래법을 많이 쓰는데, 우리가 물건을 가지고 가서 현지에서 물건을 보여주고 그때 판매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30일, 위탁 판매를 위한 물품의 수출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해외랑 임대차 계약을 하고 우리 물품을 빌려주기로 합니다. 빌려주기로 하는데 어느 정도 빌려서 쓰다가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고 그냥 빌려진 상태에서 그냥 계속 쓰다가 우리가 회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이제 좀 나눠지는데, 소유권이 이전되는 임대 방식에 의한 수출은 33에 해당하고요. 그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고 현지에서 물건을 다시 팔거나 다시 회수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39에 해당합니다. 자, 그리고 해외 직접 투자인데요. 현지 공장을 증설하거나 혹은 해외에다가 그 공장을 신설하고자 할 때 장비들을 수출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제품을 가서 증설의 목적, 신설의 목적으로 하는데 이럴 때는 무상으로 나가잖아요. 내 물건을 내가 가지고 가서 현지에서 만들 거니까. 그렇지만 해외 직접 투자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그 외국한 은행에 가서 해외 직접 투자 신고서를 받아오셔야 돼요. 그래서 금액이 어느 정도가 되고 어떤 물품이 나갈 거다라는 거를 외국한 은행에 신고를 하고 해외 직접 투자 신고서를 받아서 수출을 하는 경우 61에 해당하는 해외 투자 수출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72 재원은요, 많은 수출자분들이 하고 계신데 외국 물품을 수입을 해요. 수입을 할 땐 관세를 내겠죠. 네, 관세를 내서 들어왔는데 사용을 하지 않았어요. 국내에서. 전혀 안 쓰고 다시 판매를 하는 거예요. 해외로. 이런 경우에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수입할 때 냈던 관세를 환급을 받을 수가 있고, 우리가 원상태 수출이라고 표현하는 72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78은 반송입니다. 반송. 우리가 수입자예요. 수입자고 수입을 하는데 국내에서 많은 요건들을 못 갖추게 되는 경우, 뭐 전파법이라든지 식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못 갖춰서 수입을 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수입 통관을 하기 전에. 그래서 돌려보내야 돼요. 혹은 수입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오고 있는데, 수입을 위해서 오고 있는데 물품이 잘못 실렸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다시 돌려보내야겠죠. 그럴 때는 반송에 해당하고요. 78에 해당합니다. 79는 약간 반송과 비슷한데 중개무역이에요. 이 중개무역이다라고 하는 거는 나는 중개만 하는 거예요. 여의. 중개만 하는 거고요. 해외에서 물건을 사서 마치 내가 판 것처럼 해서 제3국으로 판매를 하는데, 마치 내가 판 것처럼 하면서 중개 수수료를 먹는 거죠. 그래서 근데 내가 마치 판 것처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잠깐 찍고 나갈 때, 네, 그럴 때 79에 해당하는 중개무역 수출이에요. 그리고 83에 해당하는 수출은 해외에서 어떤 기계나 장비나 이런 것들을 수리를 하거나 검사를 할 목적으로 수출을 하는 거예요. 해외에서 수리 또는 검사를 하고 나서 이 아이는 다시 수입이 됩니다. 네, 그럴 때는 83에 해당하는 수출 재원으로 수출을 하고요. 그리고
반대의 케이스, 국내에서 수리 검사를 하려고, 외국 물품을 국내에서 수리 검사를 하고자 할 때, 하고 수출을 할 때는 84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수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85에 해당하는 재원은요, 외국에서 개최되는 전시회, 박람회에 참가를 하기 위해서 나갈 때 85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국내에서 전시회 박람회가 개최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출품을 하고 다시 나가고자 할 때 얘는 86에 해당하는 거래 부분에 적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89는 우리나라에 수출됐던 물품이 수리검사, 해외에서 수리검사를 할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수출됐던 물품이 국내에서 수리검사를 하고 다시 나갈 때 89에 해당합니다. 자, 84와 89를 좀 유념을 하셔야 되는 굉장히 비슷한 개념이에요. 국내에서 수리검사를 해요. 근데 84는 외국 물품이에요. 그리고 89는 우리나라에서 수출됐던 물품이에요. 네, 이렇게 좀 나눠지고요. 거래 부분 90에 해당하는 것은 수출이 됩니다. 수출이 되는데 그 수출 물품이 뭔가 계약 조건과 상이하거나 불량 등이 있어요. 혹은 뭐 결품이 있거나 수량이 모자라거나 이런 경우에 대체품이 나가야겠죠. 그런 대체품을 나가고자 할 때는 그 보충 물품이다라고 해서 90에 해당하는 수출 거래 부분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겸품, 샘플을 수출하고자 할 때 샘플 목적은 이제 그 겸품이잖아요. 광고용품 이런 것들은 92 샘플로 수출을 하시고요. 그 수출하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수입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상이합니다. 계약 내용과 상이한 이유는 굉장히 많아요. 완전 다른 제품이 올 수도 있고요. 까봤더니 물품에 하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얘를 다시 돌려보내야겠죠. 그럴 때 돌려보낼 때 93 우리가 계약 상위 물품이다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위약 반송 물품이다라고도 표현을 하고 그리고 수출 거래 구분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고 어려운 수출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실무적으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할 거고요. 그리고 94에 해당하는 수출 거래 형태는 기타 수출 승인 면제 물품이에요. 무상인데 무상으로 나가는데 지금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래 부분에 해당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94로 보통 수출을 하는데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그 우리가 수탁 가공 무역을 하는데 원재료가 좀 남았어요. 돌려보내야 되잖아요. 내 것이 아니니까 우리는 가공만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럴 때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수입을 했는데 반송을 나갈 거예요. 반송을 나갈 건데 그 93에 해당하는 반송이 조금 힘들고 이런 경우에는 94로 좀 많이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96에 해당하는 거래 구분은요. AS 기간 내에 수리 검사를 위해서 반출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96에 해당하는 거래 구분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게 조금 지루한데 우리가 수출을 조금 쉽게 많이들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렇지만 수출 또한 수입처럼 굉장히 다양한 거래 구분으로 우리가 신고가 되고 있고요. 그 거래 구분별로 정확하게 신고를 해야 돼요. 이 나중에 저희가 이제 수출을 하고 나서 이런 그 거래 형태를 바로 잡으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는 작업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각각의 수출 거래 구분별로 프로세스와 절차와 그리고 필요한 서류들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수출에 대한 사후 관리 부분들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쉬고 수출에 대한 두 번째 교육 시간이고요. 여기서는 좀 실무적으로 좀 더 깊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업무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업무하시는 분들이 참고하실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수출 거래 구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거래 구분에 대한 두 자리 숫자와 정의에 대해서는 좀 간략하게 설명을 앞 시간에 드렸고요.
그 첫 번째로 설명을 드렸던 일반 수출부터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일반 수출에 해당하는 부분은 먼저 프로세스를 좀 설명을 드리면요. 국내 업체의 원재료가 되겠죠. 원재료들을 A사가 구매를 합니다. 구매를 하고, 그리고 A사는 제조를 합니다. 제조를 하고 수출을 하고요. 수출을 하게 되면 해외 운송을 하겠죠. 해외 운송을 통해서 수출을 하고자 했던 국가, 뭐 미국, 중국, 인도네시아에서는 수입 행위들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물품이 이상 없이 잘 도착했다라고 하면 이 수입 업체들은 A사인 수출자에게 대금을 지급을 하게 되겠죠. 네. 기본적인 매매, 거래 형태에 해당이 되고요. 여기서는 제조라고 표현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제조가 아닐 수도 있어요. 네. A사는 제조를 하지 않고 국내 업체에서 제조한 물품을 그냥 구매해서 상품으로 수출을 할 수도 있어요. 이 소리가 좀 울리지 않나요? 울리지 않으시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거래 형태 11에 해당하는 일반 수출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자, 말 그대로 수출자와 수입자 간의 매매 계약을 통해서 국내에 있는 물품을 국내에 있는 수출자의 재산인 그 재화를 해외로 수출을 하고 그 대가를 영수하는 거래 형태입니다. 매출이기 때문에요. 분기별로 세무서에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뭐 영세율 적용 혜택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수출 실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도 있고요. 매매잖아요. 매매다 보니까 결제는 다 유상으로 진행이 됩니다. 유상으로 진행이 되는데 우리가 수출신고 필증상에서는 이 유상 결제 형태에 대해서 뭐 TT, LC 이런 식으로 기재가 되고요. 무상에 대해서는 GN이라는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수출 주로 하시는 분들하고는 거래 형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해요. 이번 수출권은 10일의 TT인가요? 이번 수출권은 92의 GN인가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거는 이제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은 게 GN은 무상이다 라는 것과 TT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이 TT 거래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유상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이 일반 수출을 위한 구비 서류는 수출용 인보이스 그리고 패킹 리스트만 있으면 됩니다. 인보이스에는 물품에 대한 뭐 디스크립션, 단가 이런 부분들이 좀 정확하게 들어갈 거고요. 패킹 리스트에는 포장 개수, 중량, 순중량 이런 부분들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 구비 서류를 신고인인 저희 관세사 쪽에 전달해 주시면 저희가 세관에 수출 신고를 하고 수출 신고 필증을 교부받아서 이제 돌려드리는 행위들을 하고 있고요. 이 일반 수출은 굉장히 간단하고 우리가 보통 의뢰를 오전에 하시면 오전 중에 거의 받아보실 수 있는 거래 형태인데 그래서 많이 간과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특히나 환급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자, 일반 수출은요. 환급특례법에서 환급대상 수출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출 신고하기 전에 환급에 대한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보통 이제 국내에서 제조를 하는 경우 제조한 물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이 일반 수출 행위를 통해서 환급을 받을 수가 있고요. 직접 제조하고 그 제조한 물품 그대로 제조해서 만든 물품 안에 녹여져 있는 관세를 산출해서 환급을 받는 방법을 개별환급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회사가 개별환급 업체인 경우에는 그 부분을 체크를 하시고요.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해서 환급에서 좀 특별하게 혜택을 주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이제 간이정액 환급인데 우리 회사가 중소기업법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해당이 되고 우리가 수출하는 제품에 HS 코드가 간이정액 환급액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도 체크를 해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출을 하고 선적을 하고 나면 환급을 받으실 수가 있는 부분으로 네, 이해를 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중요한 게 우리는 수출자인데 제조를 하지 않았어요. 제조자는 따로 있어요, 국내에. 그러면은 그 제조자 정보도 수출 신고할 때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셔야 돼요. 네. 다음이 대체품에 대한 수출입니다. 대체품에 대한 수출은 국내 업체에서 원재료를 구매해서 국내에서 제조를 하고요. 그리고 수출을 합니다. 수출을 해서 보내줬는데 물품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뭐 쓰다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부족하게 받았을 수도 있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불량일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클레임을 제기를 해요. 수출자에게 클레임을 제기를 하고 수출자는 미안해. 우리가 대체품을 보내줄게 라고 할 때 이 대체품 수출을 하게 됩니다. 거래 형태는 90에 해당하고요. 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계약 내용과 상이하거나 혹은 그 하자 보증에 대한 이행으로 대체품이 많이 나가는데 특이사항은 대체품이다 보니까 무상으로 많이 나가요. 유상이면 10일이겠죠. 네. 그래서 대체품은 무상으로 많이 나가고요. 그럼 무상인 경우에 수출 금액을 기재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인보이스 상에. 인보이스 상에는 기재를 하지 않지만 인보이스엔 정확한 문구가 들어갑니다. 뭐 프리 오브 차지, 뭐 노 커머셜 밸류 이런 식으로 기재가 그 문구가 들어가기 때문에 해당하는 그 수출 물품의 정확한 단가는 기재를 해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최초에 수출 나갔던 그 물품과 동일한 가격으로 기재를 해주셔야 되고요. 반대로 우리가 무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도 해당하는 제품의 정확한 물품 금액은 기재를 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기재를 해서 수입을 해야 되는데 여기 조금 어려운 개념이 있어요. 자, 대체품을 수출을 했어요. 수출을 하는데 최초에 나갔던 물품이 백십되고 우리나라에 다시 들어오고 대체품이 나가는 경우에는 그 수출, 대체품에 대한 수출은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고요. 그리고 최초 수출 신고 필증에 대한 대체품이다 라고 기재를 하면 그 건을 환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최초 수출 나갔던 게 문제가 있어서 들어온 거잖아요. 그 최초 수출 건은 환급에서 제외가 되고 이 대체품이 환급을 받을 수가 있고요. 자, 백십 없이 대체품만 나간다라고 하면 이제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환급은 불가능하다고 이해하시면 된다. 자, 무상 샘플입니다. 이 무상 샘플은 보통 우리가 견본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견본을 보내는 목적은 그냥 너네가 한번 써봐. 써보고 좋으면 주문해줘. 라는 거기 때문에 보통은 무상 샘플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요. 이 무상 샘플 같은 경우에는 거래 형태가 92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92GN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자, 특이한 점은 그 견본이고 시제품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 번도 판매되지 않아서 제품 수출 가격을 기재하기 좀 힘들어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만약에 그 판매됐던 이력이 있다라고 하면 그 판매됐던 가격으로 실제 가격으로 기재를 해주시면 되고요. 한 번도 가격 책정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최소한 제조 원가에 뭐 이윤 및 일반 경비를 붙여서 측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이제 조금 어려운 개념이 있는데 이 어려운 개념이 뭐냐면 수출 계약을 위해서 무상으로 송부하는 견품 같은 경우에는 관세 환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의 받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수출 계약을 위한 무상 샘플을 입증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자, 계약서에 그런 부분이 기본적으로 나와야겠죠. 계약서에 무상 샘플을 얼마를 보내줘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조금 증빙 자료 제출에 어려움이 있어서 환급을 많이 신청하지는 않으세요. 다음 그 수출이 재수입 조건부 수출입니다. 아까 쉬는 시간에 제가 질문을 받은 부분 중에 하나인데 국내에 있는 물품을 해외에서 검사를 하거나 수리를 하거나 전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검사, 수리, 전시 등의 목적입니다. 그런 목적을 이행을 하고 다시 국내로 수입을 하려고 할 때 우리 거래 형태는 83과 85를 써요. 83은 수리를 하고 다시 들어오려고 할 때, 그리고 85는 전시를 하고 다시 들어오려고 할 때, 그럴 때 쓰는데, 국내에 있던 물품을 나갔다가 특정한 목적을 이행을 하고 다시 들어오잖아요. 관세를 낼까요? 관세를 내면 너무 억울하겠죠. 그래서 수출을 이 재원 83 또는 85 재원으로 신고를 하고 똑같은 물품이 다시 들어오면 관세를 감면을 해줘요. 네, 면제를 해주는데 여기서 이제 질문을 많이 하세요. 83, 85로 나갔다가 반드시 수입이 돼야 되나요? 거기까지는 관리하지 않습니다. 관세청에서. 네, 그래서 굳이 재수입이 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고요. 대신에 다시 수입이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수출 나갔을 때 물품과 동일한 물품이 들어왔다라는 게 입증이 돼야 돼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여기 체크 사항들을 보시면 재수입 가능성이 있잖아요. 재수입할 때 우리 관세 혜택 받을 거잖아요. 그래서 수출 시에는 파트 넘버, 시리얼 넘버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기재를 해주셔야 돼요. 반드시 기재를 해주시고 원산지도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최근에 또 이제 문제점이 조금 대두된 부분들이 있는데 뭐냐면 예전에는 몇 년 전에는 수리하고 재수입할 때 다 검사를 했어요. 기본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을 검사를 해서 수출했던 물품과 동일한지 수출신고 필증상의 내용과 동일한 물품인지 검사를 했는데 최근에는 이게 이제 PL로 수입신고가 다 수리가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알고 굳이 시리얼 넘버가 없는 제품들은 뭔가 수출을 할 때 기재를 하지 않고 나간다거나 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그 관세청의 기조가 많이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엄격하게 그런 부분들을 관리하고 있어서 만약에 시리얼 넘버가 없다고 기재를 안 하거나 혹은 있는데 기재를 안 하거나 뭐 찾기가 힘들어서 이미 포장 패킹까지 다 했는데 뜯어서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재하지 않고 그냥 수출 신고 해주세요 하게 되면 나중에 재수입을 할 때 감면 적용을 못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출 인보이스를 작성하실 때 반드시 사전에 시리얼 넘버,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서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이제 좀 팁인데 시리얼 넘버가 없는 제품들이 있어요. 우리가 개발해서 우리가 만들었는데 우리가 이제 수리하려고 내보내요. 테스트하려고 내보내요. 그래서 시리얼 넘버를 기재하지 않았어요. 그런 경우에는 하다못해 견출지에라도 번호를 기재를 해서 혹은 뭔가 이름이라도 체번을 해서 붙여서 수출을 하시는 거를 권고를 드려요. 네. 그래야지 나중에 이제 다시 들어왔을 때 입증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구비 서류는 수출용 인보이스와 패킹 리스트가 있으면 됩니다. 네. 자, 기타 재수출 완료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수리 검사, 뭐 전시를 하려고 들어옵니다. 수입을 해요. 그리고 수리 검사 전시를 완료를 하고 수출을 해요. 들어오죠. 수입을 하죠. 최초에는 수입이 발생을 합니다. 수입이 발생을 하는데 국내에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이행을 하고 나면 다시 수출이 될 거예요. 근데 그 다시 수출될 거를 전제로 들어오는 거라서 관세를 유보를 시켜줍니다. 네. 대신에 관세는 유보하되 수입자인 너가 약속한 그 부분은 반드시 이행을 해 라고 하고 그 약속한 부분은 수리, 검사를 하고 약속한 기간 내에 다시 수출하는 거예요. 수출을 하고 나면 우리가 약속을 지켰어요 하고 이행보고를 하셔야지 모든 이제 거래가 끝나는 거예요. 자, 이행보고를 하지 않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관세를 내거나 과태료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리 검사 목적으로 들어왔는데, 수리를 해보다 보니까 폐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세관에 폐기 승인을 받아서 폐기를 하셔야 되고요, 반드시. 그리고 수리 검사를 해봤더니, 국내에서 잘 팔릴 것 같아요. 판매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제 용도의 승인을 받아서, 용도는 수리 검사였잖아요. 그렇지만 그 용도 외로 쓰겠다라고 해서 세관에 승인을 받고 관세를 내고 국내에서 판매를 하시고, 요런 부분들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약속된 기간 안에 수출을 했어요. 검사, 수리, 전시를 하고 수출을 했다라고 하면 반드시 이제 이행보고까지 완료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관세를 유보를 해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래 형태는 84, 86, 89가 거기에 해당이 되고요. 84는 수리검사 목적으로 들어오는데 해외 물품이에요. 원산지가 한국이 아닌 해외 물품이고요. 86은 국내에서 전시회, 박람회에 참가를 하려고 들어오는 거고, 89는 해외 물품. 해외 물품이 아니라 국내 물품. 국내 물품을 국내에서 수리를 하고 나가고자 할 때 89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체크하실 부분들은 수출을 할 때 체크하실 부분이겠죠. 자, 수입했을 때 품명, 단가, 원산지가 수입 신고 필증과 동일해야 돼요. 그래서 수입 신고 필증이 기본적으로 수출을 할 때 필요하고요. 그리고 수리비가 발생하는 경우, 물품 금액과 수리비를 구분해서 기재를 하는데, 물품은 무상이잖아요. 무상이라서 물품 옆에는 프리 오브 차지라고 기재를 해주시고, 그리고 인보이스 상에 발생한 그 수리비, 리페어 차지에 대한 부분들은 별도로 기재를 해주셔야 나중에 외화를 입금을 받았을 때 그 이력들이 입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하게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이 재수출 이행기간이 경과했냐 안 했냐. 우리가 수입을 할 때 특정 기간 안에 우리가 약속한 행위들을 하고 수출을 할 거다라고 약속을 하고 오잖아요. 그럼 그 기간 안에 나가야 돼요. 그 기간 안에 정말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서 못 나갈 것 같다? 그럼 기간 연장을 하셔야 돼요. 연장을 하시고, 만약에 연장을 했다라고 하면 기간 연장사와 같이 수출할 때 그런 서류들을 구비를 하셔서 세관에 제출을 해야 되고요. 자, 그래서 구비 서류를 보시면은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그리고 사유서에는 뭔가 잘못을 해서 쓰는 건 아니에요. 잘못을 해서 쓰는 건 아니고 어떠한 사유로 어떤 수입 신고가 들어왔는데 국내에서 어떤 행위를 하고 다시 수출하고자 한다. 이런 간략한 그런 내용만 쓰시면 되고, 그리고 수입신고 필증 원본. 세관에 제출을 하는 서류들은 기본적으로 원본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수입신고 필증 원본이 필요하고요. 만약에 현금 담보를 했다. 왜냐하면 관세 유보분에 대해서 현금 담보를 했으면 담보 제공 영수증까지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원상태 수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원상태 수출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수출이에요.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을 해요. 수입을 하면 관세를 내겠죠. 관세를 내고 이 물품을 수입한 상태 그대로 사용하지도 않고 그대로 다시 해외로 판매할 때 이 거래 형태를 쓰고요. 72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거래부분 72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리고 해당 물품을 제조 가공 없이 수입했을 때 성질과 형태가 그대로여야 돼요. 그대로여야 되고 판매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거래 형태를 적용하면 되는데, 이 거래 부분은 세관에 반드시 검사가 기본이에요. 서류 제출을 하면 검사가 기본이라서 보통 수출을 해보신 분들은 이제 수출 담당자가 원상태 수출인가요? 물었을 때 맞다라고 하면 수출 시간을 좀 넉넉하게 잡고 우리가 신고를 할 거예요. 왜냐면은 검사가 날 수도 있고 실제로 검사를 해야 되니까, 검사가 나면. 그래서 세관에서 이제 실제로 그 제품을 검사를 할 때는 제품 라벨, 품명 규격이 신고한 내용과 동일한가를 검사를 하고요. 그리고 수입할 때 신품이었어요. 사용 소비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는 신품 그대로 수출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용감,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합니다. 예전에는 나사를 풀었다가 다시 조이면 그게 이제 기계의 흔적이 남아요.
그 나사를 풀었다 조였다 했던 것도 그런 부분 때문에 원상태가 인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사용한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확인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중고품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도 사실은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수입했던 당시에 중고품일 수도 있어요. 네, 신품을 대부분 수입을 하지만 중고품을 우리가 구매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중고품을 구매를 했는데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 수출하는 경우에는 원상태 수출 적용은 가능해요. 네, 적용은 가능한데 다만 수입하고 이 제품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걸 입증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정확하게 입증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중고품인 경우에도 가능은 합니다. 이 환급 가능 기간에 대해서 좀 주의해서 들으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환급특례법에서 원상태 환급은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거 다음에 설명드릴 위약에 대한 부분은 그 환급을 관세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위약 수출 같은 경우에는 원상태 수출은 환급특례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 환급특례법에서 규정을 할 때 이 원상태 제품은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 해당 수출 물품을 수출 물품의 원재료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환급 가능 기간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 환급특례법에서는 그 기간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 수출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수입돼야 돼요. 수출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수입되는데 이 수출한 날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대해서 수출신고 수리일이 속하는 수출신고 수리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을 수출신고 수리일로 봐요. 그러면은 9월 13일에 수출을 했다라고 하면 소급해서 2년 전에 9월 13일이 아니라 10월 1일 이후 수입분에 해당하는 수입 원재료를 쓸 수가 있는 거죠. 네, 조금 어렵지만 수출을 했다라고 하면 그 수출 신고 수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년 이내여야 돼요. 네, 그래서 그 13일부터 30일까지는 좀 버리는 기간이 되겠죠. 요 계산을 정확하게 하지 않아서 실제로 환급을 못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요 부분도 유념해 두시고, 그리고 조정고시 대상 물품이다 라고 하면 그 3번이 조정고시 대상 물품이다 라고 하면 이건 조금 단축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3개월 이내의 수입 연장에 해당하는 것만 원상태 환급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계약 내용과 상이한 수출인데요.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난이도가 높은 수출 중에 하나고요. 담당자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왜냐하면 세관에서 너무 까다롭게 보니까. 그리고 실제로 준비해야 될 서류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그 프로세스 먼저 보시면요. 해외에서 수입을 합니다. 해외에서 수입을 하는데 물품을 까보니 물품에 하자가 있는 거예요. 하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른 제품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 뭔가 외관의 불량 혹은 그 성능의 불량인 경우에도 하자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입자인 나는 클레임을 제기를 합니다. 이러이러이러한 불량이 생겼어. 이거 어떡할 거야? 라고 했더니 해외에 있는 수출자가 그거 다 반송해줘. 그리고 돈도 다 다시 돌려줄게. 라고 해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물품을 수입했던 그 물품을 위약 반송을 하게 됩니다. 위약 반송을 하고 환급 신청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거래 형태는 93에 해당하고요. 요 거래 형태는 위약 반송에 대한 환급은 위약 반송 자체는 관세법 106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환급도 관세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정의를 토시 하나하나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에요. 수입신고가 수리됐다라는 거는 관세를 냈다라는 거죠. 관세를 내고 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물품이 계약 내용과 상이해야 돼요. and 수입신고 당시에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않아야 돼요.
즉 사용하다가 불량이 발생한 거는 해당 사항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and 수입 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을 해야 돼요.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을 하지 않았다. 그 기간이 지났다라고 하면 93 수출을 하고 환급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세구역에 다시 반입하고 수출하는 경우인데 제가 이게 끊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다 and 조건이에요. 그걸 갖춰야지 93에 해당하는 거래 형태로 수출이 가능하고요. 그럼 그 수출한 경우에는 관세 및 제세를 환급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93에 해당하는 수출을 할 때 구비 서류는 자, 첫 번째는 수출용 인보이스 패킹 리스트예요. 네. 인보이스 패킹 리스트고 그다음 두 번째가 수입 신고 필증. 수입을 입증해야겠죠. 그리고 세 번째 아까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보세구역에 반입을 하고 반입됐다라는 보세 창고의 확인. 자, 우리가 보통 반입 확인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천공항 같은 경우에는 반입계 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반입 확인서를 받으시고요. 그리고 네 번째가 사유서. 자, 사유는 굉장히 상세하게 기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우리는 우리 회사 제품이 너무 익숙해요. 그런데 세관 담당자는 하루에 몇백 건의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과 다양한 케이스를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데 우리 내부적으로 쓰는 단어를 세관 담당자는 몰라요.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용어라든지 분량에 대한 부분들은 최대한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하게 기재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언제 수입된 물품이 어떤 검사를 해보니 어떠한 분량이 발생을 해서 수출자죠. 수출자와 백십에 대한 협의를 완료했고 그거를 수출하고자 한다라고 사유서에 기재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건품 내역서입니다. 물품이 분량, 계약과 내용과 상이하다라는 것들을 입증을 해야겠죠. 그래서 분량 레포트 혹은 이제 자파류 같은 경우에는 외관의 분량을 사진으로 찍어 놓으시면 가장 좋아요. 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클레임을 제기를 하고 백십을 허락을 해야 돼요. 그리고 물품 백십과 동시에 그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보상을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메일 전문에 다 있어야 되고요. 네, 그 메일 내용을 출력을 해서 세관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애매한 부분이 뭐냐면 자, 수출자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문제가 있는 제품을 너가 나에게 보내줬다라고 클레임을 제기를 했는데 그래? 그럴 리가 없는데 우리가 한번 받아보고 다시 판단을 해볼게. 이런 내용이 있으면 안 돼요.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고 미안하다. 백십해라. 이런 내용이 반드시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건품 내역서에 대한 부분은 좀 서류 작성 요령을 알려드리면 이 건품 내역서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많은데 자, 수입건별로 수입건 한 건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란과 행이 있다라고 하면 그 제품 하나하나 다 있어야 돼요. 네, 하나하나 다 있어야 되고 검사 일자와 어떤 검사를 했는지가 나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 만약에 어렵다 혹은 제3세계의 언어가 기재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해석본까지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분량이잖아요. 우리 회사에 굉장한 데미지를 미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회사 내부적으로 보고가 되고 결제가 됐다라는 부분까지도 사실 세관에서 좀 요구를 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런 부분들은 결제 라인 별로 결제를 받았다라는 게 있으면 더 좋고요. 그리고 가장 베스트는 사진이에요. 왜냐하면 사진만 봐도 분량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정밀 기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테스트 기계를 거쳐야지만이 외관은 멀쩡한데 분량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런 테스트 레포트가 들어가야겠죠. 또 이제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성분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경우.
성분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 기관에서 어떠어떠한 성분 불량이다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검사 리포트로 들어가야 되고요. 이메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불량 사실에 대한 클레임이 명확하게 제기가 되고 상세하게 제기가 되고 그리고 백십을 하라라는 게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좀 넘어갈게요. 그래서 그 수출 신고 수리가 되면 제가 말씀드렸던 서류들을 다 구비를 하시고 세관의 수리까지 다 받았다라고 해서 우리가 환급이 되는 건 아니고요. 반드시 선적까지 완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선적이 완료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5년 이내에 환급 신청이 가능하고요. 환급을 할 때도 우리가 수출할 때 제출했던 서류가 그대로 필요해요. 그래서 환급할 때도 그 부분을 똑같이 심사를 하긴 합니다. 넘어가서 마지막에 이제 수출 신고의 사후 관리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정정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우리가 수출 신고를 의뢰를 해서 수출 신고 필증을 교부를 받았는데 그 신고한 내용에 변경 사항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또는 누군가의 실수로 서류가 잘못 기재돼서 혹은 신고에 오류가 있어서 정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정정은 세관에 정정 신청을 해야 되는 거고요. 승인이 나야 수출신고 필증 상의 내용들이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크게 우리 이 정정에 해당하는 부분은 정정, 취하, 기각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정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고 항목별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그리고 취하는 이 신고를 없던 걸로 취소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기각은 세관에서 이 신고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 하고 기각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정 같은 경우에는 신고하는 세관이 우리가 통관지 세관 그리고 신고인이 신청인 우리가 이제 있는 저희 이제 서울세관이 되겠죠. 서울세관에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취하 같은 경우에는 통관지 세관에서만 가능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이 정정과 관련해서 유념하셔야 되는 부분이 정정을 하면 오류이기 때문에 그 오류에 대한 점수를 부여해요. 페널티죠. 네. 그 점수가 누적이 되면 이 신고인은 불량해라고 세관은 인식하게 되고 그러면 일정 기간 동안 만약에 기준을 가지고 그 점수를 초과하거나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너네가 신고하는 거는 우리가 믿을 수가 없으니 매 신고 건별로 세관에 다 제출해 검사받아 라고 하는 게 PL 정지예요. 그래서 이 오류가 높으면은 그 제재 사항으로 PL 정지 기간을 두고 있고 그리고 법규 준수도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정정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런 정정은 언제까지 해?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언제까지 해? 이런 규정을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몇 년 전 것도 정정을 하시기도 합니다. 이 수출신고 필증에 대한 정정은 기본적으로 자율정정이기는 해요. 그런데 자율정정 제외 항목을 굉장히 많이 두고 있어요. 대부분이 자율정정 제외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신고에 대한 가격, 그리고 이제 그 당사자, 거래 구분, 이런 부분들은 제외 항목으로 두고 있고, 우리가 선적되기 전에는 자율정정 제외 항목을 제외한 정정을 할 때는 자동 승인을 통해서 빨리 진행이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오류 점수가 부과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수출신고 필증을 보시면 번호가 있고 타이틀이 있어요. 그래서 1번 수출자, 2번 제조자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 번호별로 우리가 오류 점수가 부과가 돼요. 만약에 금액을 그러니까 FOB 금액에서 CIF 금액으로 변경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변경되는 항목이 굉장히 많아요. 운임 보험료도 기재가 돼야 되고 FOB 금액도 변경이 될 거고 한데 그 항목 하나하나별로 오류 점수가 부과가 되고 그거는 이제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2기까지는 항목별 0.2점이 부과가 되고요. 그리고 그 2기를 넘어설 경우에는 5점씩 부과가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수출신고의 취하 부분은요. 취하는 반드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돼요. 이중신고, 계약 취소
이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지만이 승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정정 항목별로 필수 제출 서류는 조금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특히나 이제 항목별로 왜 정정이 되는지 입증을 하시면 된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수량이 정정이 돼요. 수량이 정정이 된다라는 건 계약 내용이 변경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약서, 그리고 상대 국가에서 내가 신고한 건 5개인데, 수량이 5개인데 6개를 받았다라는 BL이나 수입신고 필증 등으로 입증을 하셔야 되고요. 거래 부분이 정정이 되면 계약서로 입증을 해야 돼요. 네, 거래 계약서로. 내가 매매 계약인 10일로 신고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임가공 수출이에요. 그러면 임가공 계약서를 내야겠죠. 그런 식으로 입증을 해서 정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포장 개수와 중량에 대한 부분은 선적 이행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변경이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정정을 하는데 제품의 특성상 정정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 잠정신고 제도가 있는데, 수출 시점에 수량과 가격이 정해지지 않은 품목으로, 자, 가스, 액체, 전기, 그리고 HS 코드 56부터 66, 요게 이제 원단, 직물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일 경우에는 저희가 잠정 수량 가격 신고 제도를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재 완료한 부분을 3년 동안 보관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그 심사가 나오면 가장 먼저 보는 부분이 서류 보관을 제대로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요. 그래서 세관에도 가지고 있는 그 통관 데이터라든지 그런 관련된 서류들을 막 요청을 해요. 그게 이제 정말로 제대로 보관을 하고 있냐 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자, 무조건 하드카피본으로 보관을 하고 있을 필요는 없고요. 스캔해서 전자적인 저장 매체에 보관을 하셔도 돼요. 네. 그 부분은 이제 누락되지 않도록 좀 보관을 하셔야 되고요. 이 부분들을 이행을 하지 않게 되면 전자문서에 대한 처벌 규정, 보관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 여기서 벌칙 규정을 적용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여기서 이제 수출 교육은 마감이 됐고요.